안녕하세요. 저는 허세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냉정하게 짓밟아버린 40대 여성입니다.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자신감이 과하다면 그건 허세나 다름없죠. 제 주변에도 허세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제대로 현실을 보여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때 이야기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완도에서 전복 양식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 많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남들은 자식들에게 쉬는 날이면 일도 시키고 그런다는데 저희 부모님께선 단 한 번도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와 여동생이 집에 와서 부모님 일을 거들려고 할 때면 저희를 말리실 때가 많았어요. 정희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해.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다시 복습하고 공부해야지. 얼른 동생 데리고 들어가. 아빠, 우리도 도와줄게. 아빠랑 엄마만 일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괜찮아. 아빠랑 엄마는 우리 정이랑 윤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서 공부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아빤 저와 여동생이 부디 공부 열심히 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기 바라셨죠.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저와 여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상위권에 들 정도로 공부를 한 끝에 저와 여동생 모두 수도권에서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유, 정희야, 네가 이 아빠 소원을 푸는구나. 우리 정희 덕분에 이 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고맙다, 고마워. 아빠, 그렇게 좋아? 내가 멀리 대학 가는데도 그래도 좋아? 그럼 좋고 말고. 남들 다 아는 대학에 간다는데 안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마음 같아선 동네 잔치라도 벌이고 싶구만. 정희야, 아빤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그저 대학을 잘 갔을 뿐인데도 아빤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빤 저와 여동생의 대학 진학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고서 저와 여동생은 자취를 하면서 생활하게 되었고 가끔씩 집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가는 길이 워낙 멀다 보니 자주 갈 수는 없었지만 방학 되면 늘 집으로 가 엄마 아빠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렇게 집에 갈 때면 엄만 항상 상다리 부러지게 상을 차려놓으시더라고요. 엄마, 뭘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그냥 엄마 김치에 밥만 먹어도 된다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엄마 손맛 제대로 봐야지. 얼른 먹고 과일도 먹어. 아, 엄마 배불러. 이것만 먹어도 배 터지겠는데? 조금만 더 먹어봐. 나중에 너 엄마 밥 생각나면 어떻게 하려고. 얼른 한수만 더 떠봐. 그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저와 여동생은 대학 시절을 보냈고 이후에 저와 여동생 모두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슨 엄청 대단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모님이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딸들이 자기 스스로 앞길을 잘 헤쳐나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회사에 취직하고서 힘들 때도 항상 저희 편을 들어주시며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오란 얘기도 하셨고요. 전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제 자식에겐 늘 무한한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호탕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호감받는 성격만큼이나 저희 부모님에게도 처음부터 많이 예쁨을 받았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때도
두 손 가득 소고기를 사들고 가고 부모님께 너스레도 잘 떨었고요. 정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우리 장모님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자네도 참 아부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과하다뇨. 저는 늘 진실만 얘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웬만한 사람들 얼굴은 다 기억하는데요.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젊었을 적 여자 꽤나 울리셨겠는데요. 장모님 같은 미녀가 아무나 만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 그런가? 하여간 자네 그 말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렇게 첫 만남부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절 처음에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무엇보다 탄탄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래, 결혼하고서 그럼 쭉 맞벌이 할 생각이니? 네, 아이 낳고서도 육아휴직 끝나면 바로 맞벌이 하려고요. 일을 그만두기엔 좀 아깝기도 하고요. 어머나, 참 올바른 생각이구나. 요즘 애들은 애 갖는다고도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그런다는데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다니. 그래. 부부가 둘이서 그렇게 돈을 벌고 그래야지. 누구 하나만 돈 버는 건 좀 아니잖니.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처음엔 전 제 일을 존중해주고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흰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모은 돈 반반씩 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양가 도움 없이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집에서 어떻게든 결혼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저흰 그저 저희 힘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하고 초반엔 남편이 정말 잘했습니다.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가면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저녁했어? 퇴근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저녁한 거야? 세상에, 나 좀 기다리지. 기다리긴 먼저 온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얼른 손 씻고 앉아서 저녁부터 먹어. 오늘 힘들었지? 야근까지 하고 요즘 일이 바쁜가 봐. 당신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이고 그러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이렇게 당신이 밥 차려주니까 너무 좋다. 한번 먹어봐야지. 우와, 이거 어떻게 했어? 너무 맛있는데? 간이 완전 딱이야. 그래? 아, 당신 입맛에 맞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야.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고 해봤는데 성공했다. 다음에 내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찜 해줄게. 야근까지 하면서 일에 치여 사는 직장이었던 저에 비해 사업을 하던 남편은 여유로운 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보다 집안일에 더 신경 쓰고 절 많이 배려해 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여행 쪽으론 정보가 빠삭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행지도 남편은 정말 잘 알더라고요. 주말 쉬는 날이면 종종 절 데리고서 근교 여행을 떠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피곤할까봐 운전도 모두 남편이 했었죠. 그런 남편에게 전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운전해도 되는데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운전만 하네.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당신 이렇게 좋은 곳 가서 웃고 즐기면 그것만으로도 난 정말 행복하니까. 다음에 더 재밌는 곳에 데려다 줄게. 당신 덕에 내가 이게 무슨 호강이야. 나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여행도 와보고 말이야. 고마워. 당신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자. 그렇게 저흰 매일 행복을 만끽하며 신혼생활을 보냈고 결혼하고 다음에 아들을 낳고서 2년 후엔 딸을 낳게 됐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턴 책임감이 더 커졌는지 일에 많이 몰두하더라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행지도 많이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점점 남편의 사업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5년 차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전엔 저와 비슷비슷하게 수익이 있었는데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엔 저와 상의 없이 비싼 차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의 차를 봤는데 전혀 모르는 새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물었더니 정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주문했는데 이제 막 도착한 거야. 아주 따끈따끈해. 어때? 죽이지? 내가 이거 사려고 얼마나 기대했는데 드디어 타보네. 당신도 한번 타볼래? 뭐야, 이거 엄청 비싼 차 아니야? 아니, 이걸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냥 샀어. 적어도 나랑 상의했어야지. 아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당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는데. 그리고 이거 얼마 안 해. 요즘 내 수익으론 그냥 껌값이야, 껌값. 당신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 그렇게 남편은 비싼 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고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신발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비싼 물건들만 사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갑자기 돈을 벌게 되니 그저 한때 저러다 말겠거니 생각했었어요. 그전엔 워낙 알뜰살뜰 월급도 잘 아끼고 모으던 사람이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그 후로 계속해서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턴 국내는 돈이 안 된다며 해외여행으로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누구보다 국내 여행지를 사랑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한순간에 바뀐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상하더군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접겠다는 남편을 말리기도 했었어요. 여보, 그래도 국내랑 해외 병행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꼭 국내 여행을 접어야 돼? 당신 그동안 여기저기 국내 여행지 알차게 계획 만드느라 고생도 많이 했잖아. 너무 아까워서 그래. 이거 계속 들고 있는 게 더 미련한 짓이야.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외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돈 벌어먹고 사는데 괜히 국내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아무리 그래도 다들 아쉬워하는데 그래도 계속하는 게 낫지 않겠어? 자기들도 이제 아쉬우니까 그런 거지 뭐. 어차피 이제 해외여행만 뜨지 국내 여행은 다 졌어. 앞으로 국내 여행이 뜰 일은 없을 거야. 결국 남편은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운영하던 국내 여행은 한순간에 다 중단해버리고 돈이 되는 해외여행만 운영하기로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탄탄하게 쌓아왔던 인맥들도 한순간에 끊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도 돈벌이가 잘 되니 남편은 아예 미련도 갖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점점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패키지 여행에 불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행업이 잘해도 욕을 먹는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 모임 여행으로 남편 여행사 패키지를 갔다 오시고 나서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남편 회사 패키지로 동남아를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난 후에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서방, 그 자네 이번에 우리가 갔었던 패키지 말일세. 그거 좀 자네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네? 무슨 일로요, 장인어른? 아니, 이번에 우리 갔을 때 관광은 안 하고 허구한나 물건 파는 곳만 가서 물건만 강매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 동남아 관광하려고 왔는데 물건만 보여주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다고 말이야. 물론 그게 뭐 패키지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지 않은가. 그거요? 에이, 근데 장인어른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동남아에서 많이 구경하셨잖아요. 솔직히 그 돈으로 더 많은 곳 가보는 건 좀 무리죠. 저희도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해서 그 가격에 그렇게 보내드린 건데 아무래도 시골 어르신들이라 해외에 잘 안 갔다 오시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은근 부모님을 무시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결국 아빠 엄마도 더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도 달라지시더라고요.
결혼 초반 명절이나 생신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고르고 골라 큼직한 전복을 시댁에 보내드리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시부모님께선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바뀌셨죠. 네,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회의 중이라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너희 집에서 이번에도 전복 보내셨더라. 네가 보내라고 했니? 네? 아니요. 원래 매해마다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왜요, 어머님? 배송이 잘못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전복을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니? 이것도 다 손질하려면 일인데, 예전에 이런 게 비싸고 그러니까 받아도 감사했지만, 요즘엔 일거리 맞는 것 같아서 반갑지가 않구나. 전 시모의 말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전복 하나도 너무 아까워 아껴 드시던 분께서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참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머님 그거 그냥 두세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저희 애들 전복 잘 먹는데 그걸로 전복구이나 해주죠 뭐. 그냥 놔두세요. 퇴근하면서 바로 가져갈 테니까. 아니 뭐 가져가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됐다. 이미 보내신 걸 어떻게 하겠니? 네, 그럼 다음에는 절대 뭐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시댁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에서 은퇴를 한 시부와 평생 전업주부였던 시모, 그리고 남편의 누나인 신우도 평범한 집안에 시집을 갔고 시동생은 변변치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누구 하나 잘났다 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소소한 거라도 하나 챙겨준 적 없어도 전 그저 두 분이 건강하게 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니요. 정말 그때부턴 시댁에 대한 정도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저희 집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제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벌인 둘이서 비슷비슷했습니다. 다만 제부네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라 도움받을 처지도 아니었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동생네 역시 각자 번 돈을 모아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둘이서 번 돈으로 소소하게 신혼살림을 차려 정말 열심히 둘이서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좋아 보였는데 남편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한 번은 명절이었는데 여동생과 제부가 친정에 와 다 같이 모여 술 한 잔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만 제부를 무시하는 거 있죠? 어이, 동서, 자네 요즘 월급이 얼마나 되나? 그래도 이젠 연봉 꽤나 될 거 아니야. 한 1억은 되는가? 아니요, 형님. 1억이라뇨. 5천도 감지덕지입니다. 뭐? 아이고, 자네 그럼 고작 그 정도 받으면서 지금 웃음이 나오나? 난 1억이 뭐야. 그건 우습게 벌지. 자네, 내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순수익으로 따지면 아마 내 또래 중에 나만큼 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야. 자네 그렇게 그저 그런 일 하면서 돈 벌면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자식까지 낳으려고 그래?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 발전이. 네, 형님. 제가 좀 더 노력해야죠. 제가 노력해야 저희 와이프가 고생 안 할 텐데요. 제가 형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성격 좋은 제분, 남편의 무시에도 허허하고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속으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도 월급 100만 원도 되지 않았던 데가 엊그젠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남편과 다툴 때도 많았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따지더라고요. 당신 말 좀 가려가면서 해. 지금 당신이 잘 나가니까 그러는 거야? 당신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내가 뭘. 나도 이 자리에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온 거야. 난 뭐 그냥 쉽게 올라온 줄 알아? 그러니까 내 얘기 귀담아 들어서
난 좀 더 노력하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 기분 나쁘지. 아유, 됐어. 당신이나 기분 나쁘지. 동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괜히 나한테 그러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성격 좋고 배려심 넘치던 남편은 어디 가고 거만하고 허세 넘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저도 너무 많이 실망했지만 저희 부모님 또한 실망을 많이 했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자신 뜻대로 잘 풀리고 나니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가야 잘 된다는 이상한 고집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정 식구들과 만날 때면 그런 이상한 고집을 자꾸만 주장하니 친정 식구들도 점점 남편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스크 시국이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시기엔 정말 모든 사업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중에서도 관광업은 제일 큰 타격을 입은 사업이기도 했고요. 해외여행만 주력으로 하던 남편의 여행업 사업은 정말 마스크 시국이 터지자마자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바로 그 시국이 터지기 전에 남편이 무리해서 다른 국가 패키지 여행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 확장하며 든 투자금도 다 회수되기 전에 사태가 벌어졌으니 더더욱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때부터 매일 집에서 술만 마셨고 한숨만 쉬고 아이들은 쳐다도 보지 않은 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한창 심각할 땐 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길었는데 오히려 저흰 그 시간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남편은 집안에서도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국내 여행 사업이 활기를 찾게 되면서 남편은 전에 같이 일했던 업체들을 연결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에 좋게 다시 연결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더더욱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죠. 그런 와중에 저희 집에서도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태풍 때문에 아빠의 가두리 양식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가두리가 유실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태풍이 지나고선 완도해역 적조까지 생기며 정말 엄청 크게 타격을 받아 그 해의 나의 수익이 전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남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시나요? 한 번은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애들 데리고서 친정에 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 친정 양식장에 피해가 있으니 그걸 도와주러 가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딱 친정에 도착하고서 남편이 꺼낸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 요즘 사업이 좀 많이 힘듭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다 보니 일이 잘 안 풀리네요. 그래도 곧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풀릴 것 같은데 아버님이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줘? 우리가 어떤 걸 도와주라는 건가? 그게 아버님, 딱 5천만 사업자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도와주시면 정말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저 이번 위기만 극복하면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네 지금 여기 온 게 그 얘기하려고 온 건가? 자네 지금 우리 집 상황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아버님, 저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양식장 타격 입은 것도 싹 다 커버해 드릴게요. 정말 이번만 딱 넘기면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미안하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네. 우리도 지금 자금이 빠듯해서 힘들어. 양식장 복구도 해야 하고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어렵네. 결국 아빤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전 당연히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애초에 그걸 왜 저희 부모님한테 부탁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솔직히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께 뭘 선물하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기를 여태까지 키워준 부모님께 보답해야 한다면서 시댁엔 생활비를 보내줬지만 저희 집엔 한 푼 보내준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힘들 땐 저희 집을 찾는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희 친정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저희 친정 탓인 양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저에게도 허구한 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아이들과도 시간도 잘 보내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지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았고요. 언젠간 막 여자들과 통화하면서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꼴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나 따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아시나요? 참나. 영업하려면 여기저기 이 정도는 입을 털어줘야지.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영업에 남녀가 어딨어? 나도 나름 내 사업 다시 살려보려고 이러는 거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뭔 상관이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여자랑 자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영업이다, 이거야? 그래. 친근하게 대하려고 그러는 건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여간 영업의 영자도 모르는 여자들이 남편이나 아주 들들 볶지. 이렇게 막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이 결혼 생활이 정말 올바른 건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은근 저희 친정에서 왜 도와주지 않았냐며 탓하는 말을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친정에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가 백내장에 걸리신 거였어요. 노안이 시작되시고 눈이 좀 침침하다 생각은 하셨었는데 백내장까지 진행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이미 상태가 심각해 수술이 필요할 정도란 진단을 아빠가 받게 되셨답니다. 처음엔 친정 지역에서 알아보다가 이왕이면 큰 곳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빠를 서울로 모시게 되었어요. 마침 병원도 저희 집 근처라 딱 좋다고 생각했죠. 입원을 하기 전 미리 올라오고서 저희 집에서 하루 묵고서 바로 입원을 하기만 하면 되니 전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무척이나 차갑더군요. 뭐야, 여길 왜 모셔? 아우, 난 싫어. 장인어른 우리 집 오는 거 불편해. 아니, 오후에 올라오셔서 잠만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니까. 바로 다음날 일찍 입원하셔야 돼서 그래. 그리고 병원도 이 근처잖아. 아이, 근처고 자시고 난 싫다고. 그리고 집도 좁은데 도대체 왜 여길 와서까지 주무셔야 하는 거야? 널리고 널린 게 호텔이야. 난 불편해서 싫어. 여관 가시라고 해. 어떻게 그래? 멀쩡히 자식들 집이 여기 있는데. 일주일, 아니 이틀도 아니고 딱 하루야, 하루. 그것도 싫어? 싫어. 난 딱 그런 거 질색이야. 자식집 있다고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부모 예의 없다고 생각해. 무슨 자식집이 숙박업소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딱 거절했어야지. 아무튼 여기 내 집이기도 하니까 내 허락 없이 안 되는 거 알지? 난 절대 싫어. 절대 모시고 오지 마.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이 다 떨어지는지 남편과는 도저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아빠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동생과 제부가 전날부터 휴가를 내고서 아빠를 직접 완도에서 모시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먼 길을 직접 가서 모시고 오겠다는 여동생네를 보면서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빤 여동생네로 가게 되었어요. 여동생네 집은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음에도 제부가 정말 살뜰하게 아빠를 모신 덕분에 아빠는 너무 편안하게 입원하시고 수술도 받으실 수 있었답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 왔다면 남편 태도에 아빠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셨겠다 싶어 차라리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부는 정말 자신의 부모처럼 아빠를 너무나 잘 모셨고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일주일 정도 여동생네 집에 아빠가 묵으시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시기도 했죠. 남편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제부의 행동을 보면서 전 속으로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제가 딱 결단을 내리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완도로 내려가시고서 사흘이 지난 후 퇴근을 하고서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앞에 트렁크 3개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 풍경을 보고선 정말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 와 계신 거였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란 제 표정을 보고선 아무렇지 않게 시모가 말을 하더라고요. 뭐 못 볼 거라도 봤니? 넌 뭘 그렇게 깜짝 놀라? 어머님이 이 시간에 웬일로 저희 집에 못 올 때라도 왔어? 아니, 우리 집에 누수가 생겨서 갑자기 공사를 해야 한다네. 그래서 여기로 왔지. 네? 누수요? 그럼 공사 기간 내내 여기 계신다는 거세요? 아이, 그럼 우리가 어딜 가니? 이렇게 자식 집 놔두고 뭐 어디 다른 곳이라도 가리? 너도 우리 오면 좋을 거 아니냐. 네 애들 우리가 다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북적북적 사람 사는 거 같고 좋을 거 아니야. 전 시모의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트렁크는 정리도 하지 않고 치우지도 않고 거기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집 안꼴은 엉망에 애들도 씻지도 않고 그대로 TV를 보여주고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시모의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마, 너 근데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아무리 맞벌이 한다지만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지. 주방이 저게 뭐야 저게. 아유, 냉장고도 저게 뭐니? 내가 아주 냉장고 열어보고 경악을 했다. 경악을. 애 키우는 엄마가 살림도 야무지게 못하고 말이야. 네 신랑 밥은 제대로 챙겨주는 거니? 아이, 허구한 날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언제 밥을 챙겨 먹여? 그러니까 엄마, 저 사람이 저렇다니까. 밖에서 돈 번다는 유세로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이왕 이렇게 온 거 엄마가 혼내줘. 맞벌이하며 고생하는 며느리를 안쓰러워하긴커녕 책망하고 타박하는 시모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옆에서 간신배처럼 입을 나불대는 남편도 정말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그런 무식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고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모가 또 비아냥대더라고요. 어머, 얘 봐라. 시애미가 말하는데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말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대체 뭐 하는 거야? 너 평소에도 이러니? 그러면서 남편 대했어? 그러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핸드폰을 뭐해? 아이, 엄마가 말하잖아. 뭐 하냐고. 콜택시 불러야지. 어머님 어서 옷 입으세요. 당신도 얼른 나갈 준비하고 5분에 도착한대. 뭐? 콜택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밤에 무슨 콜택시야?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잊었어? 불과 얼마 안 된 얘긴데. 당신이 그랬잖아. 볼 일이 있다면서 자식 집 무작정 찾아오는 부모 예의 없다고. 지금이 딱 그 상황 아니야? 여긴 당신 집이기도 하지만 내 집이기도 하니까 내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 알지? 당신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리하는 거야. 뭐해? 얼른 나가서 택시에 짐 실어드리지 않고. 그러자 시모고 남편이고 황당해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미쳤어? 여긴 내 집이기도 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엄마 아버지 나가라 말아야? 며느리가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 어머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시애미한테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게 굴 수가 있어? 어디서 못 빼먹은 티 그렇게 내? 니네 집에선 그렇게 하니? 아, 니네 집에선 그렇게 하냐고? 네, 말씀 한번 잘하셨네 어머님. 제가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사람, 제 남편한테서 배운 거거든요. 저번에 저희 아빠 눈수술 받는다고 요 5분 거리 병원에 입원하신 거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전날 저녁에 오셔서 잠만 잔다는 거 남편이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왜요? 불편해서요. 자식 집 동의 없이 오는 부모 예의 없는 거라면서 그렇게 딱 잘라 거절했는데 저도 그래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남편이 그러는 건 시댁 법인가 봐요. 그죠? 뭐? 어머마, 너? 밖에서 그렇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시부까지 부시럭거리며 나와 무슨 일인지 보시더라고요.
정말 허락도 없이 그렇게 안방까지 차지해 들어가 주무시는 모습까지 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더 화를 내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여기 내 집이잖아. 그럼 누수돼서 갈 곳 없는 부모를 어디로 모시라고? 왜? 어머님, 아버님, 친구분들 다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들 집은 집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여기 연고도 없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그건 생각 안 나고? 그리고 여긴 엄연히 내 집이기도 해. 그리고 네 집 운운할 거면 어디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 정말 여기가 네 집이 맞는지. 애초에 반반 내서 집 마련한 거잖아. 근데 똑바로 한번 계산해봐. 당신 사업한답시고 대출 받은 거 얼마인지 한번 꺼내봐. 허세 부리느라 남들한테 퍼다 쓴 카드 내역, 그건 어쩔 건데? 당신 재산에서 제할 거지? 그리고 주제도 모르고 외제차 치른 건? 그 할부금은 어쩔 거고? 100만 원도 못 벌면서 그 돈을 다 어쩔 거냐고. 돈 잘 벌 때 펑펑 써제끼느라 재산 한 푼 못 모았잖아. 그럼 이 집에서 당신 집은 빼야지 않겠어?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자, 어머님, 아버님도 앉으세요. 이 사람 집은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두 분 앞에서 다 계산해보자고요. 당신 그럼 아버님 내가 못 오게 했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 진짜 왜 그래? 그래, 우리 아빠한테 그래 놓고선 어디서 이딴 짓을. 당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되겠네, 어? 제대로 한번 단판을 지어야지. 그래, 어디 한번 집 지분 한번 따져보자. 당신 집이면 두 분 여기서 지내라고 해. 내가 나갈 테니까. 대신 내 지분이 많으면 당신이 당장 두 분 모시고 나가.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시부모 앞에서. 아이고 참. 예, 싫으면 싫다 그러면 되지. 그래, 알았어. 간다, 가. 우리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만해라. 아우 정말 어쩜 이렇게 애가 독하니 독해. 그러더니 시부모는 그대로 후다닥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를 같이 따라 나서며 저한테 끝까지 거만하게 굴더라고요. 당신 이러는 거 진짜 실수하는 거야. 어떻게 갈 곳 없는 시부모님을 이렇게 내쫓아? 며느리로서 이게 할 짓이야? 당신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전 그런 남편의 경고가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찌질한 사람과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후회될 뿐이었어요. 그 뒤로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웃기게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혼? 이혼이라니? 이혼은 절대 안 돼.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건 없어.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잘했어야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누가 버티니? 너야말로 유치하게 이러지 마. 네 부모만 부모고 내 부모는 부모도 아니냐? 그렇게 네 거 내 거 나눌 거면 확실히 나누고 끝내자고. 난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당신이 그러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정말 이혼하면 나 뒤도 안 돌아볼 거야. 알겠어? 환영하는 바야. 당신이야말로 지금까지 그따위로 행동한 거 후회하지나 마. 후회? 내 사전에 후회라는 건 없거든. 어디서 시부모님한테 예의 없게 굴었으면서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우는애. 당신 생각 제대로 해. 내가 다시 생각할 기회 줄 테니까. 정말 마치 선심을 쓰는 듯한 남편의 말,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한 잘못만 운운하고 있으니 그냥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상황도 아니었고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업 대출도 여러 번 받았었고 나중에 걸리고서도 정말 뻔뻔하게 행동했었거든요. 말 안 하고 비싼 차 바꾸는 건 그냥 애교였습니다. 매일같이 접대한다고 술자리에서 펑펑 돈을 쓰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그놈의 사업한다고 애들과 시간 한번 보내지 않는 것도 짜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에게 한 짓도 모자라 뻔뻔하게 시부모님을 마음대로 모시고 오다니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정석 아닌가요?
도저히 이런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인간이랑은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전 냉정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던 남편이란 인간도 결국엔 이혼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양육권도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진짜 인간 같지도 않더라고요. 당신이 원한 이혼이니까 애들은 당신이 책임질 거지? 난 끝까지 이혼 반대했다. 그럼 애들은 당신이 맡아야지. 나도 뭐 당신이 좋아서 이혼 안 하겠다 했겠어? 나야말로 땡큐라고 땡큐. 나도 새삼 살 거야. 양육비는 줄게. 나중에 나 잘 나가면 양육비 더 달라고는 하지 마.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사람이 아주 일관적이야. 이런 속내를 어떻게 처음엔 감췄니? 당신한테 그딴 말 할 생각도 안 들 것 같으니까 걱정 마. 나야말로 당신 같은 사람이랑 헤어지게 해줘서 땡큐다, 땡큐. 그렇게 전 남편과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원래 살던 집에서 재산 분할한 남편 몫만 돌려주고 그대로 아이들과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 받은 돈을 가지고 나가더니 처음엔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한번 만나러 오질 않더라고요. 뭐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자식들과 만나는 거 원치 않는다나 어쩐다나 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면접 교섭도 하지 않는데 진짜 아빠 같지도 않은 아빠를 제대로 벌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양육비만 보내면 양육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는 꼬라지를 보면서 얜 진짜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 그때부터 양육비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처음에 문자로 연락했는데 며칠 뒤 주겠다, 다음 달 줄 때 한 번에 주겠다 하더니 그게 5개월이 지나가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듣게 된 얘기가 진짜 너무 웃겼답니다. 여보, 나 망했어. 나 완전 쫄딱 망했어. 집에서 돈 지원받아서 식당을 열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접었어, 여보. 미안해, 양육비를 못 줘서. 애들은 잘 크지? 아빠 보고 싶다고 안 해? 내가 이번 주말에 보러 갈까? 밀린 양육비나 주고서 얘기해. 어디서 의무도 다하지 않고 권리부터 내세우니? 참, 새 인생 제대로 살아본다더니 자식들도 다 내팽개치더니 이제 와서 애들을 찾아?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난 정말 내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나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여잔지 알았어. 다른 여자들 만나보니까 다 돈만 밝히고 나더러 돈만 벌어오라고 하더라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할게. 어? 왜? 당신 따르는 여자들 많을 거라며. 그 여자들 고르고 골라서 만나. 난 당신같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남자랑 말도 섞기 싫어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양육비 제때 안 보내면 나 소송 걸 거야. 당신 가지고 있는 이런 한 푼까지 싹 다 긁어서 가져가기 전에 당장 양육비부터 보내. 알았어? 그리고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아이들까지 무시하고 버리고선 결국엔 자멸한 꼴을 보니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전 남편은 재기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이란 돈은 죄다 끌어모아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돈 맛을 보고 정신 못 차렸던 사람이 다시 창업한다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두 번째 창업을 했던 프랜차이즈 식당도 얼마 못 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고 그 덕에 만나던 여자하고도 헤어지고 식구들 사이도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시댁에서 쫓겨나고 혼자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는데 정말 사람 참 여전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망했는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땀 흘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사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싶어 없는 돈까지 끌어모아 창업할 생각을 하다니요. 그 덕에 남편은
본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죄다 바닥으로 끌어내린 꼴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돈 벌 땐 절 무시하더니 그 벌을 다 받게 된 것 같네요. 그 후로 전 남편은 그래도 법으로 하는 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날 이후로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전 남편은 지방 현장에서 일한다는데 제발 몸이라도 제대로 굴려서 정신까지 제대로 차렸으면 좋겠네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얘기했을 땐 아빠가 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혼한다는 걸 반기겠어요? 그렇지만 이내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절 응원해 주셨던 게 바로 부모님이셨죠. 요즘은 완도에서 종종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남편이 있을 땐 남편 불편할까봐 사위 생각해서 오더라도 밖에서 밥 먹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이젠 편하게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들도 보시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다 가신답니다. 완도 양식업을 하시며 진짜 쉴 새 없이 바쁘게 사셨는데 이젠 조금씩 정리를 하시고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시고 계시답니다. 요즘은 저와 여동생이랑 제부가 다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막 설득하고 있네요. 엄마, 아빠, 서울로 올라오시라니까요. 저희 집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시골집은 그냥 별장으로 두고 친구분들 만날 때만 종종 내려가시고 아니, 어차피 병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도 아주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처형댁보단 저희 집이 낫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제대로 모실 테니까요. 어허, 제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아빠고 내가 첫째인데 왜 제부가 모셔? 그건 안 될 말이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처형. 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집으로 오는 거 대찬성인데. 어머님, 아버님, 서울 오시는 거면 꼭 저희 집에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 그리고 제부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빠는 이제 눈도 건강해지시고 잘 지내시고 엄마도 아빠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여동생은 이번에 임신을 해서 소중한 조카가 태어날 거랍니다. 저희 애들도 얼마나 사촌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애들은 이제 어느덧 말도 잘하고 학교도 입학하면서 의젓해졌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옆에서 꼬물꼬물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에게 전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할 거랍니다. 귀중한 사람을 몰라보고 무시했던 전 남편은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이 망해버리고 말았네요. 주변을 보다 보면 전 남편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평생 자신의 곁에 있을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넘어 부족하다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그 벌은 본인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거울처럼 자신에게 꼭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대접받고 싶다면 그만큼 남을 똑같이 대접하라는 말처럼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당연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똑같이 대해주는 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귀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더라고요. 그런 예의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기엔 우린 너무나 소중한 존재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의 없는 것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소중한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저도 제 소중한 사람들과 저 자신을 앞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밝고 활기찬 미래를 응원하면서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